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이틀날 돌아온단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낭독해드렸던 개철수가 죽었다. 정희수 작가의 작품 2번 종점 준비했습니다. 소시민들의 치열한 생애 갈망을 그린 이야기 속엔 삶의 비위나 아이러니, 인간 본성의 이면을 날카롭게 담아내었는데요. 결코 쉽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의 지평에 두려는 화자의 고투는 우리에게 적잖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2번 종점 정희수. 늦어요? 아내가 거실 소파에 걸터앉아 통화를 하다 말고 한마디 툭 던진다. 운동화 뒤축을 꺾어씌는 채 서둘러 현관문을 나선다. 뒤통수에 달라붙는 시선이 따갑다. 관심이랄 것도 없는 아내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나를 더 빨리 현관문 밖으로 밀어낸 꼴이 됐다. 가끔은 아내의 무관심이 고마울 때가 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출근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다잡았던 마음이 자꾸만 뒤치락댄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용기를 내다가도 아이들 생각을 하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 아빠의 직업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따라붙을 꼬리표가 자꾸만 신경 쓰인다. 11살, 9살. 아빠의 직업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이다. 두 딸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된다. 어젯밤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며 재롱을 떨던 막내딸 모습을 떠올리자 또다시 가슴이 먹먹해진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다. 가구공장 사장에서 구청 소속 생활쓰레기 수거원. 그야말로 수직 하강이다. 내가 쓰레기 치우는 청소부가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놓고 자랑할 일도 아니었다. 몸으로 부딪히는 일이라면 쓰레기 치우는 일이 아니라 쇳덩이를 녹이는 일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구 공장에서 잔뼈가 굵은 몸 아닌가. 사포질에서 가구 옷질까지 밑바닥부터 시작해 20년 넘게 안 해본 일이 없다. 사장이 되어서도 사무실 책상머리에 앉아있기보다는 작업 현장에 나가 종업원들과 함께 땀 흘린 시간이 더 많았다. 제일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바로 사장인 나였다. 그 정신, 그 열정이면 무슨 일인들 못할까. 겁날 게 없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처음 맡은 구역이 2번 종점일까? 2번 종점은 내가 사는 동네 아닌가. 채용 합격 소식의 기쁨도 잠시 머릿속에 수세미처럼 엉켜들었다. 어쩌면 해당 부서의 전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밑바닥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알량한 체면이나 자존심 따윈 일찌감치 던져버리라는 일종의 경고 같은 것인지도. 그래서인지 채용 정보를 물어다 준 친구 정길이 수시로 전화를 해댔다. 혹여라도 내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야 임마, 체면이 밥 먹여주냐? 4대 보험에 애들 교육비까지 해결되는데 뭘 도망서려. 경쟁률이 얼마나 센지는 너도들 알고 있지. 야, 환경미화원 그 일도 이제는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고. 누가 그걸 모르냐? 아씨, 그런데 왜 하필이면 2번 종점이냐고. 쪽팔리게. 너 아직 배가 덜 고팠구나. 8명 모집에 200명 넘게 몰린 것도 있대. 경쟁률 25대 1. 더 놀랄 일은 그중에 전문대졸 이상 지원자가 반이 넘는다는 거야.
내 말이 안 믿어지면 지금 당장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해봐. 오죽하면 미아온 곳이라는 말까지 생겨났겠어. 정길이 말대로 눈 질끈 감고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될 일이었다. 가구 공장을 접은 후 백수로 지낸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사실 내 처지에 이것저것 따질 형편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중소기업 과장급에 해당하는 연봉이었다. 물론 수습기간을 거친 뒤 정규직이 됐을 때의 얘기다. 환경미화원. 이름대로라면 그야말로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 아닌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종점을 지나 산동네로 발걸음을 놓았다. 2번 종점과 산동네. 앞으로는 싫어도 하루에 한두 번은 거쳐야 할 일터였다. 시쳇말로 나이 나어발이 아닌가. 손금을 들여다보듯 훤한 곳이었지만 그래도 한번 찬찬히 둘러보고 싶었다. 뒤통수에 달라붙는 시선이 느껴져 뒤돌아보니 커다란 누렁이 한 마리가 쫄래쫄래 내 뒤를 따라온다. 꼬락서니를 보니 유기견 같았다. 떠돌이개나 길고양이들이 활보하기에 산동네만큼 좋은 것도 없지 싶다. 한아름 마트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니 고물상 뒤쪽으로 전에 못 보던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누워있다. 며칠 뜸한 사이 그새 또 동네가 달라졌다. 하긴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삼거리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기고 산동네에 전문대학교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면서 생긴 기현상이다. 보상금을 노린 사람들이 무허가 가건물을 지어 새를 놓거나 임시로 살고 있는 것이다. 토박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텃세가 만만치 않다. 대를 이어 농사를 짓다가 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땅값이 치솟는 바람에 초단시간에 벼락부자가 된 졸부들이다. 대표적인 인물로 박종섭 씨가 그 부류에 속했다. 종점 근처에 있는 7층짜리 빌딩과 빌라 5동에서 들어오는 월세만 해도 매달 수천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다. 산동네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 중엔 박 씨처럼 알부자가 많았다. 겉보기에는 허름한 가건물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입이 딱 벌어졌다. 넓은 공간을 꽉 채운 명품 가재도구에 고가의 오디오 시스템까지 갖춰놓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다. 무허가 건물에 산다고 무시했다가는 오히려 망신을 당하거나 운신을 못할 정도로 동네에서 철저히 왕따를 당했다. 토박이들의 갑질, 그만큼 입김도 셌다. 하루벌이 일용직 근로자부터 가내공업 사장들까지 사는 정도와 수준도 천차만별. 산동네는 그야말로 인간 군상들의 집합소였다. 하지만 그곳엔 또 그 나름대로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새 들어있던 가구 공장도 산동네 무허가 건물이었다. 공장을 접고서도 거의 매일 산동네를 찾았다. 그곳에 가면 굳이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었다. 외상술을 마시면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도 됐고 고개 숙인 남자의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아도 크게 부끄럽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달리 갈 곳이 없기도 했다. 어이, 김 사장!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간만에 만났는데 해장술 한잔 해야지. 고물상을 하는 강 씨가 피우던 담배꽁초를 발로 비벼 끄며 아른치를 한다. 덩치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언제 봐도 넉넉하다. 해장술 운운하는 걸 보니 어젯밤에도 어지간히 퍼마진 모양이다. 입을 열 때마다 시큼텁텁한 냄새가 확 풍긴다. 얼른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강 씨는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양 앞장을 섰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겠다던 계획은 강 씨를 만나면서 물 건너갔다. 오늘만큼은 지갑을 통틀어서라도 술을 한 잔 사야겠다. 느린 걸음으로 목줄이 걸린 강아지처럼 강 씨 뒤를 따라갔다. 취직 문제도 그렇고 그동안 쌓인 얘기가 많았다. 월요일 첫 출근의 부담이 있긴 했지만 그동안 얻어마신 술이 얼마인가.
소주병을 일렬로 세우면 거짓말 조금 못해 산동네를 몇 바퀴 돌고도 남을 것이다. 앉은 자리에서 소주 4-5병을 비울 정도로 죽이 잘 맞는 강은 동갑내기에다 무엇보다 얘기가 잘 통했다. 잘 나가던 벽돌공장 사장에서 고물상을 하기까지 나 김재명만큼이나 사연이 많은 친구였다. 공장을 운영할 때도 그랬지만 백수가 되어서도 둘은 하루가 멀다고 어울려 다녔다. 그런데 취직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사장 명순 씨가 반색을 한다. 눈웃음이 매력적인 여자. 변두리 산동네에서 음식 장사를 하기엔 아까운 여자다. 단골 중엔 남자 손님들이 많았는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특히 가게와 이웃에 있는 강 씨는 식당을 제 집 드나들듯 했다. 뭔 일 있어? 며칠 못 본 사이 얼굴이 많이 망가졌는데. 강 씨가 주방 바로 앞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며 한마디 던진다. 주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 자리는 강 씨처럼 일수를 찍다시피 하는 손님들의 지정석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정다운 식당의 VIP석인 셈이다. 일은 무슨, 그냥 사는 게 재미없어서. 난 또 뭐라고. 보소 김 사장. 사는 게 재밌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다들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래도 한때는 어깨에 힘주고 살았잖아. 비밀 아지트 출입도 해보고. 꼬맹이 미스는 지금도 거기 있나 모르겠네. 서비스 하나는 끝내줬는데. 김 사장이라면 껌뻑 넘어갔잖아. 무슨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는겨? 이 사람 특별한 기술은 무슨 얼어 죽을. 그리고 본인 경험담을 그렇게 남의 일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되받아치자 강 씨가 술잔을 들어올리며 클클거린다. 그의 말대로 특권을 누리며 갑질을 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다. 생각하면 할수록 한숨만 더해진다. 사업을 접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김 사장이라고 부른다. 하긴 산동네 술친구 중에 사장 아닌 사람이 몇이나 될까? 고물상을 하는 강 씨도, 본드 냄새가 몸에 밴 수제구두 하청업체 이 씨도,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배 씨도 사장은 사장이었다. 사장이든 아우님이든 부르기 좋고 듣기 좋으면 그만이었다. 식당은 한산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은 퇴근을 했는지 보이지 않았다. 밥들을 놓쳤는지 강 씨는 안주로 나온 부대찌개에 밥을 말아 개걸스럽게 우겨 넣는다. 주문한 안주가 나오자 여사장도 알아서 술잔을 챙겨 강 씨 옆자리를 차고 앉는다. 강 씨의 손이 자연스럽게 명순 씨 허리에 둘러진다. 나는 안중에 없다는 듯 둘은 이제 대놓고 애정행각을 벌인다. 하긴 언제부턴가 그마저도 익숙한 풍경이 됐다. 미니스커트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에 자꾸만 눈길이 간다. 의지와 관계없이 수컷 본능에 충실한 아랫도리가 눈치 없이 들고 일어난다. 담배 한 개비를 챙겨들고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다. 타들어가는 담배처럼 한껏 부풀었던 물건도 제뿔에 사그라들었다. 볼일을 보고 돌아오니 그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알코올 기운 때문인지 강씨 얼굴이 벌겋다. 암튼 명순 씨, 남자 다루는 솜씨는 알아줘야 돼. 산투족 같은 강 사장을 쥐락펴락 하는 걸 보면 여장부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 보면 천상 여자 같기도 하고 발색조가 따로 없다니까. 김 사장님 칭찬 이거 맞죠? 그러면 뭐예요? 밥 주고 술 치다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이렇게 쭈그러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는 그만 보고 등 내밀 때 보는 척 업혀요. 업히는 게 자존심 상하면 업어가던가. 말 나온 김에 날 잡읍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나녀요. 내가 워낙 거시기해서 감당이 안 돼 그러는 거야. 강 씨가
농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로 한마디 거둔다. 여사장의 눈을 찡긋해 보인다. 또 순이란 별명이 어울리는 여자. 무엇보다 남자를 뭉치고 아우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하루 150명분의 식사와 참을 해대면서도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다.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라는 건 눈치채고 있었지만 사실 확인은 강씨를 통해 직접 들었다.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른 사이라고 했다. 건물주인 박종섭이 명순 씨에게 관심을 보이자 강이 먼저 선수를 친 것이다. 비록 산동네에서 고물이나 뒤적이고 있지만 강은 내가 봐도 여자들의 시선을 끌 만큼 어느 모로나 괜찮은 남자였다. 나 역시 은근히 여사장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이미 강이 차지가 됐고 또 여자에게 눈을 돌릴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찌감치 마음을 접었다. 그렇다고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감정까지야 어찌하겠는가.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났지만 그래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인지 강 씨는 늘 나를 들러리로 세웠다. 나쁘지 않았다. 강을 위하는 일이라면 술친구든 들러리든 상관없었다. 어쩌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들러리 인생이었는지도 모른다. 형에게 치이고 동생에게 바치고 생각해보니 내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늘 언저리 삶을 살아온 것 같다. 그런데 아주 잠깐 내가 중심에 있던 때가 있기는 했다. 사업이 팽팽 잘 돌아갈 때 아내가 바라보는 나 김재명은 하느님과 거의 동급이었다. 아니 그 이상의 대접을 받았다. 사업도 가장으로서의 위상도 내 인생을 통틀어 그때가 만족도 최고조를 찍은 것 같다. 그런데 고공행진을 하던 사업이 부도를 맞으면서 가정의 평화도 남편의 위상도 하루아침에 바닥을 쳤다. 가정경제가 곤두박질하면서 부부금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생각해보니 부부에게도 가불관계는 존재하는 것 같다.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움츠러들었다. 불치병 환자처럼 단계별로 위기가 왔다. 분노에서 포기 그리고 수용을 하기까지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치열하게 싸우다가 또 몇 달은 냉담을 하다가 끝내는 무관심의 끝판인 투명인간으로 살기까지 결국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다. 18평 저층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아내는 골프채를 챙겨올 정도로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남편인 내 탓 같아 내버려 두었다. 아이에게 밥상을 책상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 가구공장 사장이었다는 것이 그때처럼 부끄러운 적도 없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기분이 좋아진 강씨가 젓가락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강이 기분 좋을 때 부르는 18번이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이틀날 돌아온단다. 곁에 있던 명순 씨가 다음 노랫말을 읽는다. 노랫말로 보나 멜로디로 보나 흥겨운 노래가 분명한데 매번 서글프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어쩌면 쨍하고 이틀날을 기다리는 강 씨의 간절한 바람, 아니 나의 희망사항인지도 모르겠다. 건물주인 박종섭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강과 눈이 마주치자 나중에 다시 들르겠다며 되돌아 나간다.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있다. 미친놈? 강씨가 박종섭이 사라진 쪽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인다. 효성동 토박이로 초중학교 동창인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댄다. 씨발놈,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하고 다니는 고락선이하군. 왜 그래요? 가게세 받으러 온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왜 만나기만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 으르렁댄대요? 살필이라도 하든지 원. 이러다가 나까지 미운 털 박히겠어요.
옛날에 저 새끼 나한테 한 주먹짜리였어. 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하던 새끼가 배때기에 기름이 좀 끼니까 가짜게 행세를 하려고 그러잖아.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 사람이 한 달에 걷어들이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언젠가 건물 임대료와 집세 받는 날짜가 적힌 수첩을 봤는데 빈 공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일수쟁이가 따로 없네. 암튼 거둔 시작하면 얘기해요. 노매하고 동을 확 돌려놓을 테니. 걱정 말아요. 건물 한 채를 얹어준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테니. 군뱅이도 그러는 재주가 있다고. 그 새끼가 효성동 돈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강 사장님도 매일 술만 마시지 말고 돈 벌 궁리 좀 하세요. 운도 따랐겠지만 박 사장이 아무 노력 없이 그 많은 재산을 모았겠어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요. 그놈이 누굴 딛고 일어섰는데 들어 알고 있겠지만 우리 땅을 거저 먹다시피 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병신짓을 해서 생긴 일이라 할 말은 없지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어이구 그냥 놈의 모가지를 비틀고 싶다니까. 강 씨가 흥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박종섭은 중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부친을 도와 농사를 지었다.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그는 남의 땅을 도주로 빌려 경작을 하고 품을 팔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돈이 모이면 무조건 땅을 사들였다. 강신의 과수원도 그렇게 박종섭의 차지가 됐다. 그놈의 자존심이 문제였다. 노름으로 많은 돈을 잃은 강씨 아버지가 빚 독촉을 받자 앞뒤 생각 없이 헐값의 땅을 내놓았는데 박종섭이 그걸 놓치지 않고 거머쥔 것이다. 대출을 받고도 모자라는 대금은 분납하는 최상의 조건이었다. 시세에 반도 못 미치는 헐값에 그 많은 땅을 사들인 박종섭은 결과적으로 로또를 맞은 셈이었다. 3,000평이 넘는 땅이 그것도 친구 손에 넘어간 걸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강 씨는 분개했지만 이미 게임 끝 상황 종료였다. 배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놈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은 거지. 우리 아버지는 쪽박을 찬 거고 과수원이 보물창고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박 사장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죠. 친구들이 공부한다고 돈 번답시고 모두 대도시로 빠져나갈 때 무식하게 농사를 지으며 고향 땅을 지킨 사람 아니에요. 뭐 사기를 치거나 강도질을 해서 본 것도 아닌데 노인네 꼬드겨 헐값에 땅을 뺏었으면 그게 사기고 강도지. 아휴 하긴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소.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하잖아요. 속상한 걸로 따지면 모가지 비는 게 대수겠어요. 명순 씨가 유리잔 가득 소주를 따라 강에게 건네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한다. 대가리는 텅 비어가지고 돈이면 다야? 일자 무식쟁이가 말이야. 강 씨의 말이 점점 더 거칠어져 박종섭을 사정없이 깎아내리며 욕을 해댔다. 효성동은 예전부터 수원이 부족해서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토지였다고 한다. 논이 없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말에 먹일 풀밭이 있어서 새벌이라고 했던 것이 그 어휘가 변해서 새별이 되고 새별이 한자말이 효성으로 되어 효성리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과수원 땅을 사서 벼락부자가 된 박종섭은 동네 사람들과 이런저런 일로 얽히고 설키며 미운털이 박혔다. 실제말로 왕따를 당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힌 강과는 우정이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더 골이 깊어만 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뭐래도 지금은 박종섭이 갑이라는 사실이었다. 꼭 한번 박종섭에게 소를 내민 적이 있었다. 부도나기 바로 직전이었다. 그때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절실했다. 하지만 그는 내민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냉정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보증인이나 담보가 없으면 곤란하다고 했다. 그때 받은 모멸감이란 그 일로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 2,000만 원, 박종섭에겐 그야말로 껌값 아니었을까?
그날 나는 빈손이 부끄러워 공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종업원들이 월급날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배회하다가 찾아간 곳이 정다운 식당이었다. 미친놈, 담보가 있으면 너한테까지 가서 아쉬운수를 했겠냐? 수주잔을 앞에 놓고 이를 갈았다. 누구에게인지 모를 원망도 함께 쏟아냈다. 바로 1년 전의 일이다. 강 씨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이번 종점에서 박종섭을 만났다. 버스에서 막 내리는 중이었다. 손에는 여전히 서류 봉투가 들려있다. 늘 보던 모습 그대로 호줄근한 점퍼에 운동화 차림이다. 요즘 부동산 경매 사업에 빠졌다고 하더니 정보를 물어나르느라 바쁜 모양이다. 대를 물려쓰고도 남을 재산을 모아놓고도 여전히 돈벌이에 목을 매는 박종섭이 한심해 보인다. 인사를 건네자 말없이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무슨 말을 할 듯 할 듯 하더니 그냥 씩 웃어 보인다. 기분 나쁜 웃음이다. 그새 버스 한 대가 또 들어오고 나간다. 2번 종점.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잠시 들른 간역 같은 곳. 운행 중인 버스가 잠시 쉬었다가 5분 간격으로 돌아나가는 곳. 그럼에도 뭔가 정제된 느낌이 드는 곳이 2번 종점이다. 아파트 마당 한쪽에 버려진 폐가구가 눈에 들어온다.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없었는데 누가 이사를 하면서 버리고 간 모양이다. 직업은 속일 수가 없는지 가구만 보면 자동으로 눈이 간다. 가구 공장을 접고 한동안 폐가구를 수거해 리폼에 파는 중고가구점 사업을 구상하며 들떴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내에게 계획을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다. 쾌적한 환경, 서울까지 출퇴근 40분 거리, 전셋돈으로 내 집 장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전기를 따라 분양사무실에 갔다가 입구에 붙어있던 광고지 문구를 보고 웃었던 기억이 난다. 내 집 장만은 집 없는 서름을 경험한 서민들의 로망이다. 광고를 본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꾸역꾸역 변두리 효성동으로 밀려들었다. 공기 좋고 학교 가깝고 물가 싸고 서민들이 살기에 그만한 동네도 없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꿈으로 끝이 났다. 출퇴근에 지친 직장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이사철과 관계없이 들고 나는 집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부동산마다 매매하려는 물건이 넘쳐났다. 더러 분양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집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책 없이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다가 그대로 주저앉거나 세를 주고 또 다른 세를 얻어나가기도 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나와 인사를 한다. 아내는 여전히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점점 남편이 나를 관심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하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그렇게 서로에게 편한 일이기도 했다.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아니라 아내였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게 됐다고 말하면 아내는 뭐라고 할까? 아내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당분간은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둘째 소영이가 레디를 졸졸 따라다니며 종알거린다. 아이의 재롱에 콧등이 시큰해진다. 뽀뽀 세례를 받은 선영이 손으로 코를 쥐어 보인다. 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당분간은 술자리를 줄여야겠다. 출근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내는 나의 새벽 출타에 대해 묻지 않는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 형광색 띠를 두른 근무복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모습이 처음엔 무척 낯설었지만 그마저도 곧 익숙해졌다. 작업시간이 이른 새벽이라 다행이었다. 아직 나를 알아본 사람은 없다. 내가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할 것이다.
정길이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두고였다. 오늘 시간 어때? 한잔하자고. 청소부 아저씨의 취업수감도 들어볼 겸. 소감은 무슨 얼어 죽을. 알았어. 이따 정다운 식당에서 봐. 퇴근 후 곧바로 식당으로 달려갔다. 정길은 보이지 않고 고물상 강씨가 먼저 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강씨 옆에 앉아있던 명순씨가 얼른 일어나 주방으로 향한다. 민망한 사람은 오히려 나였다. 강씨가 눈을 찡긋해 보이며 맥주잔 가득 막걸리를 따라 내민다. 막걸리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아마도 그새 술이 고팠던 모양이다. 출근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여느 때보다 술맛이 달다. 김 사장 요즘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그냥 그럴 일이 좀 있어. 나한테까지 비밀로 하는 걸 보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고. 비밀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마시자고. 버려놓은 사업은 잘 돼가고. 그렇지 뭐. 이젠 고물dom에 뒤적이는 것도 지겹다. 신물이나. 재활용센터 그 사업 말고 연애사업 말이야. 연애사업이란 말에 강씨가 허리를 꺾어가며 호탕하게 웃는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웃음이다. 첫 월급을 타면 그동안 신세진 사람들을 불러내 월미도나 연안부대에 가서 회 한 접시를 시켜놓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볼 참이다. 그러고 보니 월급을 받기도 전 돈 쓸 일이 사방천지에 널려있다. 제일 먼저 해결할 일은 정다운 식당의 외상값을 갚는 일이다. 강씨에게 빌린 돈은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정길이가 오고 건너편 테이블에 있던 슈퍼 배시까지 합석을 하면서 술판은 2차 3차로 이어졌다. 어딜 가나 박종섭이 훌륭한 안주감이 됐다. 무식한 놈, 머리에 똥 만들어가지고 통풍기나 있다고 꼬리가 앞질은. 너무 그러지 마. 알고 보면 불쌍한 놈이야. 며칠 전에 엄마한테 들은 얘긴데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 무슨 암이라고 하던데. 슈퍼배씨가 한마디 거둔다. 그건 아니지. 내가 숨통을 딸 때까지 놈은 살아서 펄떡거려야 돼. 그래야 계산이 맞거든. 부모 죽인 왼수도 아니고 철부지 어린애들처럼 왜 그래? 강 사장 자네도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여. 솔직히 말해서 못 배운 게 돈 많은 게 죄는 아니잖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그 땅만 안 팔았어도 그렇게 감정만 앞세우다 강 사장이 먼저 가는 수가 있어. 이제 와서 지난 일 들춰봤자 속만 상하지. 그렇다고 돈 없이 살 수 있나. 우리 형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 답답했는지 정길이가 자기 형까지 들먹이며 강씨를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사법고시생 형이 뒷바라지 하느라 대학도 포기한 정길이었다. 프레스 금형제작 기술자로 일하면서 차곡차곡 밟아 올라왔다. 반면 고시 공부한답시고 책상머리에 앉아 세월만 죽인 형은 사회성 제로에 방 한 칸 얻을 돈도 없는 빈 털털이라고 한다.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50이 넘은 지금도 툭하면 부모 형제에게 손을 내민다고. 세상살이는 IQ 수치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입에 거품을 물며 박종섭을 물고 뜯던 강씨가 뜬금없이 꿈 이야기를 꺼낸 건 3차 호프집에서였다. 약수터 표지판에 커다란 몽지가 하나 놓여있더라고.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고양이 사체가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고양이는 간데없고 박종석 그놈이 봉지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나를 보더니 씩 우는 거 있지. 얼마나 놀랐는지 기분도 더럽고. 그런데 도망을 가려고 해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악을 쓰다가 깼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 모습이 가시질 않네. 꿈속에까지 나타날 게 뭐야. 에휴. 말 나온 김에 부를까? 술 한잔 같이 하게. 됐어. 술맛 떨어뜨릴 일 있어. 그놈 상반대기를 보면 뱃속에 들어갔던 배땡이가 다시 기어나오겠다. 하긴 오란다고 올 사람도 아니지. 씹을 만큼 씹었으니 이제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자고. 불쌍한 놈.
죽으면 울어줄 친구나 있나 몰라. 아유. 정다운 식당에서 시작한 술자리는 새벽녘 포장마차까지 이어졌다. 어떻게 집을 찾아왔는지 기억이 없다. 케이블 방송에선 뉴스가 한창이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에 덧붙여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심도 있게 재조명하고 있었다. 바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아내에게 털어놓아야겠다. 침대에 누워 생각을 고르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이 시간에 누굴까? 받을까 말까? 몇 번을 망설이다 이불을 뒤집어 썼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깼다. 벽걸이 시계바늘은 8시 20분에 맞춰져 있었다. 방문을 열자 거실 탁자에 놓인 치킨 포장 박스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기다렸다는 듯이 막내가 포장을 풀어 제낀다. 먹고 싶은 걸 꾹 참고 기다린 모양이다. 큰애가 다리 하나를 집어 내 손에 쥐어준다. 닭튀김 냄새에 겨우 가라앉은 속이 다시 뒤집어진다. 아빠, 우리 어디 갔다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모네 아니면 친구 쌤이네? 땡! 틀렸어요. 은혜교회 가서 일부 예배 보고 강화 전등사 다녀왔어요. 그럼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했겠지 뭐. 아니거든요. 우리 아빠 다시 사장님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소파에 걸터 앉아 TV를 보고 있던 아내가 슬며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한다. 여전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아내와 마주 앉았다. 할 말이 있어. 돈 얘기라면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한테 손 내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거 아니야. 나 취직했어. 취직했다는 말에 아내는 그제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본다. 환경미화원 일한 지 며칠 됐어. 겨우 한다는 일이? 이제 하다 쓰레기 치우는 일까지 하려고? 고물상 강씨랑 어울려 다니더니 직업까지 비슷하게 닮아가네? 알아서 해요. 당신이 그 일을 계속한다면 난 애들 데리고 엄마네 집으로 들어갈 거야. 예상을 했지만 아내가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건드릴 줄은 몰랐다. 화가 치밀었다. 칭찬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었다.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아내는 더 화를 내며 어깃장을 놓았다. 하긴 남편이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겠다면 환영할 여자가 몇이나 될까. 그동안 믿고 기다렸는데 실망이 큰 모양이다.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자 아이들이 치킨을 먹다 말고 작은 방으로 들어간다. 집을 나와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정다운 식당 간판이 보인다. 산동네, 딱히 갈 데가 없기도 했다. 전화로 강씨를 불러냈다. 새벽까지 그렇게 퍼마시고 또 술이냐며 한 소리 한다. 어제 마신 술 때문에 강씨도 속이 많이 부대끼는 모양이다. 그래도 싫다는 소리는 안 한다. 피곤해 부석부석한 강의 얼굴을 보니 조금 미안했다. 둘은 우거지국밥으로 속을 달랜 뒤 느긋하게 주거니 받거니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소주잔을 챙겨둔 명순 씨가 강씨 옆에 와 앉는다. 자동이다. 강 사장, 나 취직했어. 환경미화원. 명순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뜬다. 제주도 좋으셔. 요즘은 그 일도 경쟁이 세다고 하던데. 그래, 일은 할만해요. 취직을 했으면 제일 먼저 나한테 보고를 해야지. 술 먹을 일이 또 하나 생겼네. 그렇게 됐어. 아휴, 털어놓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다. 김 사장님, 축하주 한 잔 받으세요. 명순 씨가 축하주라며 유리잔 가득 소주를 따라준다. 두 사람 모두 제일처럼 기뻐한다. 마누라보다 낫네. 목젖이 뜨거워지면서 콧등이 시큰해진다. 속마음을 들킬 것 같아 두 사람을 뒤로하고 식당을 빠져나왔다.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두 사람의 합창소리가 발자국을 따라 꼬리를 문다.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에 눈썹달이 걸려있다.
배가 불러오는 달인지 꺼져가는 달인지는 모르겠다. 두 눈에 힘을 주고 앞만 보고 걸었다. 그러고 보니 출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헛웃음이 나온다. 저만치 이번 종점이 보인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정희수 작가는 경기도 여주 출생으로 2002년 수필 월요일 풍경으로 월간문학 신인상 수상, 2014년 단편소설 타임아웃으로 한국소설 신인상 수상, 2009년 수필집 문자메시지 길을 잃다 출간, 소설집으로는 인천 소설을 낳다, 2번 종점, 개철수가 죽었다 등이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